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B모듈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B모듈의 서브젝트 2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고객들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분류 및 고객 사이클, 구매 사이클에서요. 고객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해보셨죠? 그동안? 네.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객의 성장의 단계면은 순서를 외우셔야 되겠죠. 네. 지금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셔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잠재 고객, 유망 고객, 사용자, 고객, 옹호 고객. 잠재 고객은 우리 회사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분, 유망 고객은 살 가능성이 높으신 분, 그렇죠? 사용자는 실제 한 번 이상 구매하신 분들, 고객은 반복 구매를 2회 이상 하신 분들, 옹호 고객은 우리 회사를 자주 오기도 하고 추천도 해주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고객이다. 그래서 순서를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가끔 연결력 문제에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빌브레도 파레토라는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80대 20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실제 백화점의 80%의 매출, 그죠? 80% 이상의 매출은 실제 백화점 고객의 VIP들이 다 읽어내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고객 중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VIP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택과 집중. 이 고객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 파레토 법칙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롱테일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아니야. 20%의 이런 상위 고객도 정말 중요하지만 80%의 이 다수의 고객들도 굉장히 중요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중요하냐, 소수가 중요하냐 이런 차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구매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고객들이 어떤 구매를 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인지죠. 인지는 우리 회사를 현재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최초 구매 단계. 한번 사본 거예요. 근데 한번 샀다고 해서 신뢰가 확 또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초 구매는 대부분 뭐냐면요. 시도 구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사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 구매인 상태는요. 아직까지 100% 신뢰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초두 효과. 뭐죠? 첫인상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단계에서 그냥 바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들의 첫인상 관리,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구매를 했는데 만족을 했느냐, 불만족을 했느냐, 요걸 이제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족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 그렇죠. 재구매를 약속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뭐가 되죠? 실제로 재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동한다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정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단계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최초 구매 고객들한테는 일단 뭘 해야 되냐? 의심이 많잖아요. 네, 아직까지 신뢰도 형성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막 굉장히 막 기대치를 많이 올린다든지 뭘 다 해드리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오히려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거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다음번에 방문하시면 또 이런 비전이 있을 거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버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약속을 하는 것 고객의 얘기를 충분히 더 많이 들을 것 이게 더 중요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상 이제 오신 분들이에요. 자, 이제는 어때요? 고객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객단가를 계속 올린다든지 타사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전환 비용을 올린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주 오면은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를 인지시켜 주셔야 되는 것과 교차 판매라는 건 크로스셀링인데요. A라는 상품을 샀을 때 요거에 관련된 A 플러스의 상품들을 하나 더 끼워서 추가 구매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교차 판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해야 되고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브랜드 전환에 대한 방어 이걸 우리는 전환 비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전환 비용을 많이 올리면요 고객들은 이탈하지 않죠. 우리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인터넷 같은 거 구매할 때 어때요? 뭐 2년 이상 약정을 걸어놓고 이탈했을 때 조금 고객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전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충성 고객으로 진입을 한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한테 이제 맞춤 서비스가 조금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 고객만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이 실제 우리 회사의 경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객 패널 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회사를 조금 평가하게 하시고 뭐 VIP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한다든지 이러면서 회사에 자꾸 마치 우리 직원인 것처럼 자꾸 귀속되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기획해서 자꾸 어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고객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기업들이 써야 되는지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객의 분류 구매 사이클이라고 해서 여러분 인지 부조화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은요. 부조화가 발생되는 원인을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구매 결정이 중요한 것일수록 사람들은 부조화를 더 많이 느끼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부조화를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을 구매를 많이 안 해볼수록 어때요? 부조화는 더 많이 생기겠죠. 믿지 못하는 기업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구매를 취소할 수 없을 때 교환 환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부조화를 훨씬 더 많이 느낀다. A 모듈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부조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만 한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지 부조화, 구매 후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 부분은요. A 모듈과 B 모듈에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매 후 부조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구매 전 고려했던 대체 가능한 경쟁 상품의 수가 많을수록 뭐예요? 옵션이 더 많이 많을수록 어때요? 부조화 상태는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A 아니면 B 이러면 사람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하잖아요. 옵션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고객의 구매 후 부조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잘못된 걸 고르는 문제네요. 자, 정답은 1번. 서비스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이탈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죠. 네. 자, 이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고객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게 되면은요, 부조화가 계속 어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선택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 전략 및 고객 가치의 이해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고객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고객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지닌 서비스 역량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고객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어떤 고객이 과연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는 3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지향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가장 한계점이 많은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신규 고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신규 고객 확보, 시장 점유율 증가, 이것을 목적으로 할 때 하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하긴 하지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회사에 오는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확대될 수 있을까에 초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전략적인 위치 선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시장 안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자, 2번째, 수익지향적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 고객의 차별화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오는 고객들이 지금 수익과 매출과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나눠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매출과 이익 기여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헌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공헌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이런 변동비라는 거는 뭐 홍보 마케팅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으로 따지면은 뭐 인건비 같은 거, 그죠? 실제 매출액에서 이런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우린 공헌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고객을. 자, 뭐 예를 들면 공헌이익도 높고 매출 규모도 높대요. 이런 고객은 아주 훌륭한 고객님이신 거죠. 네. 뭐 자주도 오고 뭐 세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 와가지고 매출도 많이 일으켜주는, 이득도 많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고객인 경우가 있겠고, 자, 공헌이익은 높은데 매출 규모가 작아요. 이런 고객들은 자주 오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죠. 하지만 뭐 왔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이 상품을 구매를 하거나 상품의 어떤 가격, 세일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오셔가지고 구매는 하시지만 뭐 자주 오지 않거나 혹은 한 번 올 때마다 많이 사가지 않는 그런 고객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잠재성을 개발해야 되는 고객. 공헌이익은 낮은데 매출 규모는 높대요. 이건 뭐냐면 쿠폰이라든지 뭐 할인권이라든지 뭐 세일 기간이나 이럴 때만 와가지고 물건 많이 사가는 고객님들이 있으시죠. 그런 고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헌이익도 적고 매출 규모도 적고 이 고객은 어때요? 크게 도움되지 않는 고객이라서 디마케팅을 통해서 약간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의 지금 매출에 따라 공헌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고객을 세분화한 다음에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지향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 방식도요,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 너무 고객들을 막 세분화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 고객들한테 써야 되는 어떤 목표, 전략, 자원, 역량이요, 다 분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 고객 위주로 초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 고객들을 발굴하거나 잠재 고객들에 대한 그런 그 전망,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치지향적 접근법인데요. 사실 세 가지 포트폴리오 방식 중에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쪼개는 거예요. CVI라고 얘기를 해요. Customer Value Inde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한 다음에 이 고객의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오는 이유가 어떤 상품의 기능 때문에 오시는 건지 혹은 뭐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제품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건지 어때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새로운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어때요?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소자본 기업들은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자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죠? 다달이 매출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뭔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트폴리오의 그런 특징과 한계점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고객의 가치의 특성,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가지 출제가 다 잘 됩니다.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가치의 구성 측면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오는 이유는요, 사람마다 다르죠. 감성적인 측면 때문에 오는 고객들은 직원과의 어떤 상호작용, 직원이 나에게 친절한가, 뭐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고객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한 고객들은 뭐 이거를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뭐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이 기업의 윤리성이라든지 뭐 깨끗함, 투명함 이런 게 중요한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기능적인 측면으로서는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이나 뭐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그래서 좀 이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품질적인 측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고품질 어떤 제품에서 오는 그런 가치 때문에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타사와 비교되는 어떤 대단한 품질 요소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고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의 가치가 여러 측면에서 올 수 있다. 고객마다 다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 가치의 특성은 어떨까요? 자, 고객 가치는 정적이지 않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20대에 가지고 있었던 소비의 가치와 30대의 소비의 가치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대에는 저렴한 옷을 많이 사다가 어때요? 여러 가지를 돌려 입는 걸 좋아했다면요. 이 30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조금 옷을 하나를 좋은 거를 사서 오래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조금 그래도 30대가 삶이 좀 윤택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어떤 지금 내 위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때요? 가치도 바뀌는 거죠. 움직인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고객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고객이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고객의 가치는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죠. 그죠? 고객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뭐 달라진다, 판단이 달라진다가 아니고 뭐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자, 고객의 가치는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다. 이것이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그 고객 가치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고 고객마다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할 거야? 어떻게 그것을 기업 경영에 적용을 할 거야?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수치화한 것이 어때요? 순자산가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 고객이 기업에 기여하는 어떤 재무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순자산 가치는 고객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적 기여의 총합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기여와 비재무적인 가치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고객의 순자산 가치에 대한 공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OX 문제나 연결형 문제로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자,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합이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고객의 생애 가치 CLV라고도 얘기하고 LTV라고도 얘기합니다.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의 약자거든요. 이 고객이 우리 회사의 첫 거래부터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이제 평생 동안 우리 회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가치와 플러스 이 고객이 과연 몇 명한테 추천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몇 명한테 추천을 할 것인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요. 이 생애 가치라는 거는 뭐 와서 돈을 얼마를 쓰고 갔어, 몇 번 왔어, 뭐 이걸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 고객이 누구한테 추천을 했을까? 이거는 사실상 되게 무형적인 가치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사실은 간접 기여라든지 비재무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객의 CE를 계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얘기를 했던 고객 생애 가치를 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고객 한 명이 첫 거래부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 회사를 이용할 때 주는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가치를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마찬가지 가치 공식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객당 평균 소비 금액, 돈을 얼마 쓸까? 곱하기 자, 년 단위로 이 고객이 얼마나 자주 오는가 횟수를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래 연수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혹시라도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조금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RFM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멤버십 카드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실버 등급이냐, 골드 등급이냐, 플래티넘이냐 뭐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을 나눌 때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RFM 기법입니다. 자, R는 뭐예요? 최근 이 사람이 온 적 있어?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이 그동안 되게 많이 샀다 하더라도 최근 1년 동안에 거래가 없다. 그럼 어때요? RFM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얼마나 자주 와? 구매 빈도. 그 다음에 왔을 때 돈을 얼마를 쓰고 가? 요 세 가지를 이제 계산한 값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RFM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객 가치의 측정 방법에서도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이제 막 정리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용어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제됐던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요거 고객 간접 기여 가치가 실제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객 간접 기여 가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충성 고객이 어떤 고객을 추천한 거예요. 근데 그 추천한 고객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충성 고객으로 인해서 추천된 이 고객은 기업이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어때요?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고객의 간접적인 기여 가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답을 고객 간접 기여 가치를 찾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음 중 고객 순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바로 푸실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의 중요성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고객이랑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기업에도 굉장히 좋지만 누구한테도 좋다? 고객한테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계 자체가요. 사실은 둘한테 모두 다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관계에서 오는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이 기업에게 좋은지 그 다음에 고객에게 좋은지 둘 다 좋은데 어떤 점들이 좋은지를 구분해내는 것들이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어떻게 나오냐. 장기적인 지속적인 고객 관계에서 얻는 기업의 이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혹은 고객의 이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그런 문제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기업이 좋은 점이구나. 딱 봤을 때, 아, 고객도 그래 맞아. 기업을 막 탐색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요청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충성 고객이 되면 내 맞춤 서비스도 좀 받을 수가 있겠고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나오는데요.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볼까요? 자,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거래가 고객한테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요거죠. 이거는 교차 판매나 업셀링을 통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자,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업에게 좋은 장점이 됩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다 뭐예요? 고객한테 주는 이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면 또 누구도 좋대요. 직원도 좋대요. 예. 자, 직원들은 뭐가 좋냐? 일단은 우리 회사에 자주 오는 고객들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면서요, 직원들 자체의 숙련도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서비스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이랑 이제 편안한 관계들이 계속 잘 만들어 나가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회사에서 안정감 있게 직무에 좀 몰입하면서 일을 할 수도 분명히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고객과의 어떤 그런 탐색전 때문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조금 줄인다든지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직원과 고객과의 소통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라는 것들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접점에서의 교환 관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기업과 직원과 고객은요, 어떤 다 교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기업은 직원에게 뭐를 주죠? 어떤 임금, 뭐 복리후생, 뭐 이런 걸 주죠. 그러면은 우리 직원은 기업한테 뭐를 해줘야 되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그죠? 제 시간에 어떤 일을 되게 잘 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죠? 그렇죠. 경제적 교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고객과 기업과의 관계를 볼게요. 기업은 고객한테 뭘 줘요?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을 하죠. 그럼 고객은 기업에게 뭘 주나요? 고객은 기업에게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죠. 그러면은 여기도 무슨 관계가 되죠? 그렇죠. 경제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를 볼게요. 자, 직원은 고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그죠? 같은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준다면 고객은 직원에게 뭐를 주죠?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 그죠? 반응이라든지 어떤 피드백 같은 거를 주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요, 여러분들 막 돈이 오가고 이러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는 뭐가 돼요? 그렇죠. 사회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요, 우리가 앞에 뒤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그린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요, 앞에 내용은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셋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는 누구랑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누구랑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파워라는 게 나와요. 파워. 갑자기 파워가 왜 튀어나왔냐? 그 파워라는 거는 이 셋의 관계도요, 사실은 다 파워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은요, 직원에게 파워를 형성합니다. 왜? 돈을 주니까. 임금을 주잖아요. 직원은 기업에게 파워 형성 안 할까요? 해요. 네, 어떤 거? 뭐 우리 노조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든지. 그래서 뭐 직원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주장한다든지. 파워 형성입니다. 기업이 고객한테 파워 형성하는 경우도 있죠. 뭔가 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 기업에 유리하게끔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가격 정책을 가지고 기업이 조금 어떤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파워 형성인 거고요. 고객도 당연히 기업에게 파워 형성하죠. 왜?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도 이런 면에서는요,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도 마찬가지죠. 직원도요, 고객들한테 파워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규정이라서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죠. 파워 형성하려고 하고, 고객도 직원에게 파워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셋은 다 파워 관계거든요. 파워 관계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양보를 조금 해서 그 중간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접점을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 됐을 때 우리는 상생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서 사실은 여기 파워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강제적인 파워죠. 대표적인 게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대표적인 강제적 파워입니다. 뭐 가맹점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은 할당량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제적 파워가 되는 거고요. 자, 보상적 파워라는 거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쪽이 파워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요. 합법적 파워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출, 임명되어 재량이 있는 지위에 오르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뭐 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합법적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준거적 파워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소속된 집단 안에서 공유한 어떤 신념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그 팬층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죠? 유명인들, 어떤 유명 아이돌 그룹의 그런 팬들이 그 아이돌한테 굉장히 파워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 준거적 파워라고 합니다. 뭐 스포츠 선수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야구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파워라는 건 뭐냐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다. 뭐 교수라든지 어떤 유명한 강사라든지 학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적 파워라는 거는 어떤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는 경우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유명 파워블로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양한 정보가 있는 카페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뭐냐면 정보적 파워를 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파워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프렌치와 라벤이 말한 파워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파워 보유자가 무력, 위협, 감봉, 해고 같은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공포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준거적 파워일까요? 준거적 파워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들을 약간 우상화하는 그 집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파워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3번 같은 경우는 준거적 파워라기보다는 강제적 파워에 조금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이 실적이 없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접점에서의 그런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상호 이해. 여러분들 사실 요거는요, 출제가 너무너무 잘 돼요. 어렵진 않아요. 쉬운데 어쨌든 5가지 출제가 잘 되니까 보고 한번 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삼각형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직원과의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회적 관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진행돼야 되는 요 5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상호 이해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발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메시지에 왜곡이 없도록 쉬운 표현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 언어와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쉬운 용어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두 번째, 특별한 행동을 해서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감동하는 포인트는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어때요? 기대 이상의 것, 약간 이벤트적인 요소를 받았을 때 조금 감동을 하잖아요.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가식으로 느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는 고객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했다가 뒤에서는 막 고객 욕해가지고 그죠, 문제가 되는 이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속으로는 이상한 고객이라고 생각했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했는데요. 이 고객에 대한 약간 그 이상한 점을 어떤 직원이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상한 뭐 또라이 고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남겼는데 그게 이제 서류로 이렇게 출력이 돼가지고 고객한테 전달됐던 막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꾸며진 동정이 실질적으로 불친절한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능숙도라는 거는
서비스 직원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라는 측면은요. 물론 고객을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직원이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 직원에게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가,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5가지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직원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사회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5가지 포인트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RM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객 관계 관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하고요.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여기서 매니지먼트에 초점을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객 관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CRM을 성공하는 기업보다 실패하는 더 기업이 많을까?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CRM을요, 특정 부서가 아닌 전사적 관점. 뭐죠? 고객 관계 관리는 CRM 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해요? 그렇죠. 전 직원이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다 모두 고객 응대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다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공통의 생각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팀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 그렇게 고객 응대하는 사람 아닌데요? 그쪽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러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일단 CRM을 하는 목적이 뭐여야 된다? 기업의 수익성 창출이어야 된다. 일단 기업이 돈이 있어야지, 남는 게 있어야지 기업이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자, CRM의 특징은요. 모든 고객을 가치 있는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 있는 고객들을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CRM을 잘하는 기업들은요. 고객들한테 이렇게 맞춤 서비스 같은 거를 잘 제공해서 고객이 죽을 때까지 우리 회사를 이용할 때 계속 가치를 느끼게끔 해준다라는 뜻.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고객 관계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은요.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CRM을 잘하는 회사는요. IT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 그냥 아날로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베이스로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은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CRM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CRM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 CRM 자체가 기업의 수익성에 초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을 쪼갠 다음에 세분화를 점점 더 많이 하는 거죠. 해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CRM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신규 고객 창출보다 기존 고객 유지, 관리, 충성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규 고객을 끊임없이 개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을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무턱대고 어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기존 고객들 혹은 충성 고객들한테 새로운 고객들을 소개받아서 추천받아서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것들도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멤버, get 멤버, MGM 기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get, 데리고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추천인 아이디 입력하는 거 혹시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추천한 고객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가는 그런 활동들, 대표적인 MGM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회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우수 고객, 장기 고객, 충성 고객들한테도요, 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CRM이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좀 체크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만약에 이탈했다. 그럼 그 이탈의 원인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완전히 이탈한 건지 혹은 부분적으로 이탈한 건지 이탈을 왜 했는지 언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도 CRM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트레일러 콜이라든지 해피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림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잘 이용해주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감사 표현, 추가적인 혜택 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뭐가 됩니까? CR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CRM을 잘 하기 위한 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이것도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섞어 놓고 어떻게 할까요? 골라내는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성공 요인. CRM을 잘하는 회사는요. 전사적으로요. 고객 중심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CRM은 그거 CRM 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CRM은 우리가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회사. 자, 두 번째. 우량 고객에 대한 분명히 기준이 있는 회사. 뭐 예를 들면 백화점들이 VIP들의 기준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1년 동안 뭐 5천만 원 이상 산 고객들에게는 무슨 등급, 1억 이상 산 고객들에게는 무슨 등급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고객들한테 공정한 차별 기준? 차별인데 공정하다? 무슨 뜻이에요? 많이 사면 혜택 준다. 이거는 뭐 다른 고객들이 봤을 때는 뭐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혜택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구매 혜택을 고객별로 다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뭔가 계속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RM을 잘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유관 부서끼리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모 회사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요. 고객님 치아보험 가입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저 그 회사 치아보험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잠시만요 이러면서 막 이제 검색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막 정보를 찾는데 뭐가 안 나오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본사에서 하는 뭐 프로모션이 있고 저희가 뭐 지점에서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회사의 치아보험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곳에서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뭐 지점마다 다르다, 본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그 회사는 그냥 한 개 회사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관 부서들끼리 잘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만드는 마케팅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드는 그런 팀에서는요. 콜센터하고도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이벤트를 만드는 팀은 마케팅 팀이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문의하는 곳은 콜센터란 말이죠. 그러면은 콜센터 직원들도 이 이벤트에 대한 어떤 학습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과 평가의 합리적인 반영. 이 CRM의 성과를 단순히 그냥 우리 잘했어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 지표에 의해서 측정되고 평가되고 수정되고 개선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는 회사들이요. CRM에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CRM에 실패하는 회사들은 왜 그럴까요? 단순히 CRM을요, 그냥 기술로 보는 거예요. 자, CRM은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문화로 봐야 되는 거죠.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고객 위주가 아닌 기업 위주로 비즈니스 사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고객과의 관계 자체를 뭘로 봐요? 굉장히 단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자가 야, CRM 그거 뭔데? 하지 말고 빨리 매출이나 올려라. 영업이나 잘해와라. 이런 식으로. 고객과의 관계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팔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 경영자가 CRM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 당연히 그 기업은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된 정보를 실제 비즈니스 재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정보는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또 바뀌어요. 고객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 이사를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제품들을 다시 구매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고정된 것들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CRM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끊임없이 재설계하고 리엔지니어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때요? 분리된 채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예. 부서별로 다 다른 정보들을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또 CRM의 시대에서 CEM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들이 더 CRM보다도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CEM인데요.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나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순간, 서비스를 다 쓴 순간,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업과 직원과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CEM,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인식을 그렇게 심어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건 거죠. 기업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는 고객들이요, 경험 소비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유의 시대에서요, 경험의 시대로 넘어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예전에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수중에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명품백을 사잖아요. 명품백은 소유죠. 그러면 그때 기분이 너무 좋대요. 예. 그리고 주변에도 막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1년 지나고도 그 명품백 샀던 얘기를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요,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행이라는 건 경험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서도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래도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고객들은요, 이 경험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행에 대한 욕구, 스포츠 뭐 체험에 대한 욕구, 혹은 뭐 예술에 대한 어떤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의 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CRM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CEM에서 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의 구매 반응 속도가요, CRM보다 CEM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음 중 고객 경험 관리의 필요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앞에 바로 나왔었죠? 1번, 2번, 3번, 5번은 내용이 있는데요. 4번 같은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하신 학자가 또 나옵니다.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학자이신데요. 슈미트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고객의 경험을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감각 경험입니다.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의 오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시각, 냄새 맡는 것, 뭐 후각, 귀로 듣는 것, 청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인 그 어떤 경험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새로 오픈한 그런 디퓨저 매장에서 지나가는데 막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서 막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각을 굉장히 자극하는 예쁜 인테리어가 있는 곳, 우리는 머무르고 싶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버가 하는 요즘에 먹방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각을 자극하는 하나의 또 핵심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감각 요인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성 요인을 자극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정에 끌리는 거,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요, 특히나 기업들이 굉장히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광고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네. 뭔가 되게 울컥하는 약간 그런 종류의 감동 포인트를 주는 광고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뭐 사람을 우선한다라는 그런 광고, 감동이 있는 광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감성 요인을 자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의 생각을 자극하는 거, 인사이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한테 지성 경험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고객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직원이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행동적 요인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 패턴과 관련된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된대요. 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모 회사에서 그 스포츠 브랜드 회사였어요.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 거기에서 뭘 했냐면 암벽 등반을 해가지고 해서 저 위에 있는 그 등산복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그거를 실제로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구스 점퍼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점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거기에 막 참여함으로써 저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등산복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행동과 이렇게 그런 이벤트들을 연결해가지고 고객한테 같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행동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자, 관계 요인은 뭐냐면 이상적인 자아나 타인 문화 등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하는 거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되게 쉬워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동차 커뮤니티 활동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근데 그 자동차 커뮤니티를 그 기업에서 만들어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커뮤니티들을 자생적으로 고객들이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커뮤니티 사람들끼리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점점 더 강화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관계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고객들의 어떤 좋은 경험들을 계속 쌓아감으로 인해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슈미트의 경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자, 고객 접점에서의 고객 경험 관리에서 자, 서비스 접점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뭐가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제로 만나는 접점인 거죠.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대인 접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요. 어떻게 보면은 전화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서 글을 쓴다든지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면 서비스는 물론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직원도 대면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자, 두 번째 음성 서비스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콜센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 안에서도요, 고객들은 정말 많은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비대면에서의 정보 전달이 오해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비대면은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게 뭡니까? 그렇죠. 기술 기반의 접점이 됩니다. 이 기술 기반의 접점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 과정도 기술 기반이죠. 원격으로 뭔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ICT의 발전과 정보통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원격 접점, 그 다음에 이런 기술 기반 접점들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여기에서 고객들은 어때요? 조금 더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기반 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정답은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최신 기술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예. 앞으로 기술 기반의 접점은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기술 기반에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빠르게 우리 서브젝트 2 고객 관계 관리 CRM과 CEM에 대해서도 잘 알아봤습니다. 저는 세 번째 파트 3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